20대 국회에서 처음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당선인들, 치열한 입시 전쟁을 뚫고 입학하는 대학 신입생들처럼 설레임과 부푼 꿈에 차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국회에 처음 입상하는 당선인 모두 132명인데요. 이들 초선 당선인들을 위한 여야의 연찬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 모시고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 지도부가 오는 13일 이제 금요일 날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기로 했는데 3당 대표가 아니라 원내 지도부 회동인데 일단 박근혜 대통령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여야 원내 지도부가 새로 구성이 되었는데 앞으로 정부와 새로운 원내 지도부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민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국빈 방문을 마친 만큼 각 당과 협의해서 금주 금요일에 신임 여야 원내 지도부와 만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런 만남을 통해서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소중한 기회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박 대통령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를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황 의원님, 사실 민의, 박 대통령이 생각하는 민의, 여야 원내대표가 생각하는 민의가 다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다를 수 있지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만나서 대화를 나눠야 되겠죠. 그것이 소통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번에 보면은 청와대에서 45명의 각 보도국장, 편집국장 모은 자리에서도 그 얘기했어요. 이란 다녀오면은 당 지도부와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남을 갖겠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지금 새누리당에 당 지도부가 없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우선 급한 대로 또 보면은 여소야대 국회가 이제 곧 조만간 5월 30일부터 시작될 것이고 아직도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 19대 마지막 국회가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19대 국회를 그래도 아름답게 마무리 짓고 또 20대 국회로 넘어갈 수 있는 그 야전 사령관 격인 3당의 원내대표를 갖다 우선 먼저 청와대로 모시고 보면은 본인이 생각하는 민의 또 여당, 야당, 각 당 원내대표가 생각하는 민의 이 부분 갖고 서로 이견이 있으면 조율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또 공통점이 있으면 공통점을 갖다 확인한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국정 운영의 추동력으로 갖다 전이시켜야 될 것이고 어쨌든 간에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소통과 대화 이런 부분에서 좀 인색했다 하는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가운데 어쨌든 이번 4.13 총선에서 그야말로 여소야대 전국이 벌어진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도 나름대로 여기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그러한 자세는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고 교수님 보실 때는 이번 여야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어떤 부분들이 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십니까? 아무래도 뭐 민생 경제 문제겠죠. 지금 네. 기업 구조조정 문제라든가 공기업의 성과 연봉제 등 현안들이 아주 쌓여 있습니다. 뭐 이미 그동안 쟁점 법안으로 국회 현안으로 쌓여 있는 법안들은 자체하고라도 당장 최근에 제기되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는 지금 네 가지 현안을 네. 얘기했어요. 민생 경제, 북핵 문제, 국정 운영 협조, 3당 대표 회동 요 네 가지를 일단은 주요 의제로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북핵이라든가 이런 것이 뭐 저기서 논의해 갖고 될 일은 아닌 거고 또 뭐 국정 운영 부분에 있어서도 뭐 그동안 여러 주문들이 많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민생 경제를 어떻게 살릴 건가 지금 그게 제일 큰 화두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이 생각하는 민의와 또 야당 측이 생각하는 민의가 상당한 거리감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우선 노동법 개정 문제만 하더라도 뭐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여야가 뭐 야당도 동의를 하지만 뭐 파견법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아직까지도 뭐 불가 그렇죠. 입장을 완곡하게 고수하고 있고 또 공기업의 성과 연봉제 이런 부분도 뭐 야당이 아직 명확하게 입장은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민노총이라든가 한국노총, 네. 노조 측과 상당히 괴를 같이 하는 그런 입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기업 구조조정 문제도 책임형 문제를 어떻게 둘 거냐 또 양적 완화 문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뭐 편성해서 할 거냐 말하자면 추경 같은 거 예. 아니면은 정부 측에서는 한원을 통해서 바로 그냥 이렇게 풀었으면 국회에 거치다 보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뭐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면서 그렇게 천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저런 건데 또 세월호 네. 특별법 이건 또 당장 또 야당은 7월 말로 끝나는데 이 부분을 연장해야 한다든가 연장을 해달라는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하다못해 예. 당장 5.18 예. 5.18에
저 임을 위한 행정국을 재창을 해야 하냐 합창을 해야 하냐 그 문제도 아니 지금 뭐 해결이 안 됐어요. 가실지 안 가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좀 빠른 것 같은데. 어쨌든 예. 그런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저는 대통령이 뭐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뭐 지금 재작년 7월인가 만나고 지금 처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이런 협치의 정신을 발휘한다는 네. 건 좋은 아주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다만 대통령도 좀 뭐랄까 열린 마음이랄까 네.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회담을 해야 그러면 예단하기는 어렵겠지만 해야 예단을 생산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겠나. 결론을 네. 긍정적으로 전망하시는 저는 뭐 이번 경우는 결론이 그래도 뭐 국민들의 기대의 수준에는 못 미치더라도 상당히 생산적인 결론이 나올 걸로 봅니다. 어떻게 이럴 보십니까? 때 우리일 때 좋은 표현 있죠. 언론적 표현.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20몇 개월 나머지 자녀 임기 중에 보면은 일반 여소야대라는 새로운 환경하에서 그렇죠. 야당과 첫 선보는 자리예요. 협치의 시동. 이 협치가 될지 아니면 그것이 진짜 협치가 잘 안 되면 그야말로 청와대와 여야 간에 그야말로 전국 경색이 될지 그건 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에는 상견례를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흔한 얘기로 정치적으로 간보는 자리입니다. 간보는 자리에서 사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야 뭐 박지원 의원에 대해서 잘 알지요. 그러나 우상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 이른바 86 운동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앞서 우리 고영신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민생 경제 중에 가장 시급한 것이 해운 조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산업 구조조정 문제는 당연히 어떻게 되냐니까 이른바 노동 구조조정이 맞물려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처리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간에 좀 운을 떼고 운을 떼는 가운데 결론적으로 첫 만남이니까 서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첨예한 각을 세운다든가 이것보다는 앞으로 이런 모임이 정례화될 수 있도록 생산적인 그런 대화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 하는 그런 어떤 대승적인 타협은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봅니다. 두 분 말씀을 결국 종합해 보면 이제 경제 문제, 민생 문제가 사실 핵이죠. 가장 현안이고 풀어야 될 그럼요. 과제인데 사실 어제 이제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법 이른바 뭐 금품수수 제공에 관한 법률인데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는데 여야 정치권에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지켜질 것이냐, 유명무실하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김영란법에 대해서 아직 시행도 안 해보고 걱정부터 하시는데 이것은 경제 살리려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뭐 김영란법 시행된다고 해서 뭐 경제가 안 살아나고 것이 살아나고 살아날 것이 안 살아나는 건 살아난다기보다는 더 위축될 거를 걱정하는 거겠죠. 그것보다도 더 지금까지 이런 우리의 공직자라든가 이런 쪽의 부정부패 문제가 더 심각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철저하게 우리가 또 한번 그런 것을 뿌리 뽑아보자 그런 차원에서 그 당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통과를 시켰는데 그 일부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지 않느냐.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뭐 언론이라든가 또 뭐 사립학교, 교원, 유치원까지 이런 분까지 이렇게 대상을 넓히다 보니까 대상이 뭐 한 350만, 250만 되고 또 액수 문제에 있어서도 뭐 이렇게 한 5만 원, 뭐 10만 원 한다 보면은 뭐 우리가 이제 특히 농촌 이런 쪽에서 뭐 화훼 농가라든가 이런 쪽에 좀 타격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저는 뭐 시행을 해야 한다. 시행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은 그것에 따라서 조치를 하면 되는 거. 이 언론이라든가 뭐 사립학교 교원 문제는 이미 헌재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헌재에서 아주 적절한 판단이 내려리라고 봅니다. 이것이 자칫하면 언론 자유에 대한 위축을 가져올 수도 있고 KBS가 공기업이다 보니까 그걸 넣다 보니까 그럼 다른 언론도 다 넣자. 실제로 공공성이 더 강하고 금품 수수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잘 아는 대로 금융이라든가 의료라든가 오히려 뭐 법률 이런 부분이 하거든요. 이런 문제를 싹 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민간 영역에 대해서 다 이렇게 규제할 수는 없고 공적인 공기업이라든가 공직자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청렴 그런 원칙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다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있더라도 시행을 하고 뭐 헌재 다른 부분 그런 과잉 뭐 입법 부분에 있어서는 헌재에서 적절한 판단이 내리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공직사회의 투명도가 먼저 우선된다라는 시각이신데 이런 거예요. 사실은 보면은 우리나라 형법이 좀 엉성해서 그래요. 형법이 완벽했다면은 공직자들이 보면은 금품을 받았거나 했을 경우 처벌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보면은 이런 거죠.
그걸 처벌하기 위해서 직무 관련성하고 대가성 이걸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대가성 입증이 되면 처벌할 수 있는데 또 대가성은 없으되 직무 연관성이 있는 경우 있습니다. 공직자들이 의무르양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문제가 됐던 것이 예전에 스폰스 검사니 네. 벤츠여 검사니 그런 사람들이 받긴 받았는데 나는 받긴 받았는데 대가성은 없었어. 없었다. 10억이 넘는 돈을 받고도 벤츠를 받고도 대가성이 없었다는 이유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당시 이제 김영란 그 국민권익위원장이 이건 아니다. 그래서 미국식으로 보면 반부패 방지법 and 이해충돌 방지법을 만든 것이 김영란 법이에요. 근데 앞서 우리 이해충돌방지법은 빠졌죠. 근데 이 관계하면서 네. 이해충돌은 너무나 광범위하다는 게 뺐고 또 하나는 이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 이제 부정청탁의 범위에 있어 국회의원이 청탁하는 것은 그거는 빼자. 국회의원은 빠졌어요. 또 언론인이 포함이 됐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러저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9월 중에 아마 결론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9월 28일부터 시행되게 돼 있는데 그 이전에 헌법재판소에서 그 이전에 그 하겠다고 부분에 대해서는 했습니다. 예, 뭐 예. 결정을 내리겠다 네, 예. 하는데 문제는 저는 고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뭐냐니까 지금 우리나라 공직자들이 가장 큰 문제 이 공직자들이 부정부패하고 부패하고요 이리저리 교묘하게 빠져나가면은 나라가 바로 서질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아마 공직자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보면은 이거 갖다가 밥 한 끼 먹어도 네. 3만 원이냐 아니냐 범죄자 취급할 수 있는 예. 보면은 우리 집사람이 나 모르게 돈 받았는데 그거 내가 신고 안 하면 내가 처벌받느냐 안 받느냐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보다 선진 국가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겪어야 되는 네. 성장통이다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다만 결과적으로 이것이 또 보면은 항상 있잖아요. 이렇게 가다 보면 또 법을 뛰어넘어요. 범죄자들이. 이 범죄자라는 거는 공직자 중에서도 일부 좀 큰 구만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 반드시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어쨌든 간에 법으로 계속 규제를 해나가야 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현재 김영란법에 따르면 연합뉴스에 근무하고 계시는 기자분은 물론이거니와 직원들도. 일반 직원들 앞에서 우리 저 방어하시는 네네네. 분들도 그 자식에 되면은 처벌받습니다. 이거는 보면 너무 과잉으로 지금 알겠습니다. 과잉으로 법을 갖다 제정해놓은 부분이라 헌법재판소에서 현명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김영란법의 봅니다. 위법뿐만 아니라 편법, 탈법도 막아야 된다 그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결국은 좀 더 이게 좀 시행도 해보고 우리 사회가 좀 거치는 과도기 과정 아닌가 그거 싶고요. 진통이죠, 뭐. 자, 새누리당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당선인 총회를 했는데 7월에 전당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혁신전대위냐 비대위냐 관령 비대위냐는 결론을 내지 못한 것 같은데 정진석 원내대표의 이야기 잠시 들어봅니다. 긴밀하게 협의하겠지만 청와대 주문을 여과 없이 집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친박 눈치 보느라 비대위 포기했다는 등등의 기사가 실린 것을 저도 봤습니다. 눈치 본 일 없습니다. 저희 당의 처지가 계파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한가하지가 못합니다. 정진석 원내대표 청와대와 진밀히 협의는 하되 여과 없이 그대로 주문하진 않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고 교수님 정진석 원내대표 벌써부터 좀 친박계 쪽으로 좀 기우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와요. 아니 원내 부대표들을 이렇게 선출하면서 친박, 뭐 진박 논란을 일으켰던 분들까지 다 이렇게 원내 부대표로 넣으면서 뭐 좀 친박 쪽에 너무 기운 것 아니냐, 또 청와대에 은밀한 또 오더를 받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본인 얘기대로 지금 뭐 청와대 오더를 받고 지시를 받고 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새누리당 입장이 그런데 뭐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어제 122명 아닙니까 당선자 중에. 그러면 당선인 대 같으면은 웬만한 분들은 다 나와야 하는데 39명인가가 또 안 83명만 나왔어요.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이 새누리당 현주소인데요. 그것도 지금 김병준 전 노무현 정부 시절에 청와대 정책실장 불러다가 이렇게 쓴소리 좀 듣자고 했는데 그 텔레비 보니까 좋은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듣기 싫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면 또 뭐 또 그 얘기야. 뭐 다 들은 얘기인데. 그만큼 긴장감이 그러니까 좀 떨어진 거 아니냐. 새누리당이 총선 끝나자마자 그 참패의 충격을 겪으면서 뭐 천막 당사 정신으로 돌아가자 뭘 어찌다 이런 얘기들이 했었는데 벌써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10년 주기설이 있다고 하는데 두 번의 정권을 지금 계속적으로 집권을 하면서 네. 타성과 관성에 젖어버린 거예요. 아, 뭐 세월 지나면 다 있는 거고 국민들이 뭐 언제 그거 기억하나? 우리가 뭐 이렇게 적당히 좀 화합하고 안정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거기 쇄신한다, 혁신한다 해갖고 이게 당 뒤집어 놓으면은 서로 네. 골차포 뭐 이런 아니란 자세를 지금 갖고 있어갖고 정신을 뭐 국민들은 못 차렸다 그러는데 그냥 새누리당 당선이나 지도부는 안 차리려고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외면하고 있는 네, 거냐? 그런 차원에서 참 안타까운 면이 많은데 정주석 원내대표가 뭐 정말 잘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지금 이제 7월에 전당대회를 한다 그러면 이제 예. 불과 2달 남짓인데 이 기간에 비대위를 가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은 뭐 관리형으로 가는 거냐 이게 아직 논란이 좀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여러 가지 뭐 관리형으로 가느냐, 혁신형으로 혁신형으로 가느냐. 가느냐인데 저는 일관되게 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니까 무슨 비대위냐 비대위는 비대위라는 것이 마치 보면은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도깨비방망이. 도끼방망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과거 2012년에 박근혜 비대위나 2016년에 김종인 비대위 같은 경우는 그건 총선을 앞두고 인적 쇄신이 가능했기 때문에 비대위가 힘을 쓸 수 있었던 것이고 이제 당선인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오리엔테이션 받고 아직 빠지도 못 따라봤어요. 빠지도 못 따라본 사람이 지금 거의 3분의 1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무슨 인적 쇄신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지금 7월 달에 전당대회 하려면 사실은 5월 중순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전당대회라는 거 준비해야지 각 도당에서 시도당에서 또 지역구별로 다 한번 챙겨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저렇게 해서 하고 다만 아까 앞서 기자 리포트에 보면 정진석 원내대표가 굉장히 보면 뜻있는 얘기를 해요. 저는 보면 이제 당대표 새누리당은 과거 2005년 박근혜 대표 시절에 그 당시에 혁신위 그 성공 경험을 절대 잊지 말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역풍이 불어서 당시 한나라당이 그야말로 천막당사치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거의 죽다 살아났죠. 네. 죽다 살아나니까 이 사람들이 2005년 2월에 박근혜 대표 시절에 당시 동키호테라 불리우는 홍준표 삼선의원을 갖다 혁신위원장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전권을 주고 무려 9달에 걸쳐서 혁신안을 만들어서 지금 새누리당의 모든 체제가 그 당시 홍준표 의원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때 9개월 동안 정말 때로는 치고받고 싸우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왜 박근혜 대표 주변에서 저 홍준표 의원은 이명박 서울시장에 가까운 사람 아니냐? 왜 우리 저 박 대표를 갖다가 흔한 얘기를 물먹이려고 드느냐? 라는 식으로까지 얘기가 붙었었는데 이번에 보면은 정지석 아까 대표 이야기대로 이번에 만약 비대위를 구성한다면 그 비대위가 네. 일단은 관리형 비대위를 하세요. 관리형이라는 것은 전당대회를 갖다 근데 일각에서는요. 예. 일각에서는 비대위 체제로 투트랙으로 가서 비대위는 쇄신 제가 작업을 그 얘기하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비대위 지금 보니까 빨리 전당대회에서 네. 새로운 대표를 뽑으면 그 대표라는 것은 결국 대권 주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대권 주자를 발굴하고 대권 주자를 갖다가 앞으로 이제 키워나갈 사람이 당 대표 역할이고 인적 쇄신이 쉽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현재 비대위가 되면 그 이른바 혁신위가 됐던 쇄신위가 됐던 그 위원회에서는 진짜 뭐 임명진 목사님이 됐던 누가 됐든 외부 인사를 모셔서라도 그야말로 엄정 중립한 가운데 당 대표로부터도 독립된 네. 가운데 쇄신을 갖다 6개월 내지 한 7, 8개월 동안 만들어 나가시라라고 권고하고 싶습니다. 사실 7월 전당대회 이야기 나오니까 벌써부터 쇄신보다는 당권 경쟁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뭐 서청원 지금 전 최고 같은 경우에는 당 국회의장직 대신 당권에 도전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서청원 전 최고위원이야 지난번 김무성 대표와의 당권 경쟁에서 지고 절치부심한 게 또 있죠. 그래서 국회의장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속으로는 생각하실 텐데 뭐 최다선이고 근데 이렇게 참패될지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또 다시 당권에 또 해볼까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사리에 안 맞는 얘기입니다. 왜? 사리에 맞지 이 않다. 참패에 지도부를 구성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친박 좌작으로 가장 정치라는 게 책임 정치 아닙니까? 그래서 차경환 전 부총리라든가 이런 분들이 당권을 맡아서는 안 된다. 정치라는 게 책임을 지는 것인데 그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들이 이렇게 참패를 했는데도 아무런 그동안에 책임지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당에? 네. 뭐 김무성 대표 옥새든 그 들고 나르샤 해가지고 그거로 끝나고 나서 이제 참 그만둔 거 그것도 책임이라기보다는 이미 애고된 그 사태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서청원 최고위원이라든가 최경환 이런 부총리들이 전면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마 않다. 국민들의 민의에
어긋나는 거다. 그런 저는 그렇게 측면에서 보고요.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 문제도 전당대회 이후로 이제 연기가 됐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또 대통령께서 또 한 말씀 하셔가지고 거기도 또 영향을 조금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원칙은 맞는 겁니다. 원칙은 국민이 이 당을 만들어줬으면은 말하자면 일당 만들어가지고 뭐 그걸 가지고 지난번에 이 얘기한 것은 이제 일당이 됐으니까 국회의장은 우리 거다 했는데 사실상 이 당을 만들었으면은 국회의장도 양보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아, 맞죠. 왜냐하니까 만약에 지금 뭐 7명, 예. 7명 뭐 유승민이다 뭐 등등등 뭐 주호영에 대해서 7명 드리면 129대 123이 돼 버립니다. 그런 순간 이제 야당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민의를 왜곡했다. 아니 그 우상호 대표나 그다음에 박지원 대표 가만히 있겠어? 이건 민의를 왜곡한 것이다. 그러니까 정진석 어제 원내대표의 말씀은 뭐냐니까 원 구성이 될 때까지는 그러니까 원 구성이 되고 난 다음에 그때서 원 구성이 되고 원 구성 상태는 이번 4.13 총선에서 국민들이 선택해 준 그 민의대로 그다음에 원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원 구성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뭐 유승민이 됐던 윤상인이 됐던 주호영이 됐던 와갖고 그때 와서 그때는 일당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원 구성 전에 하게 되면은 오히려 보면은 협치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을 갖다가 오히려 정면으로 맞서는 거스르고 맞서는 그런 모습이니까 어떻게 보면 정진석 원내대표 어제 결정은 잘한 결정이라고 옳았다. 말이죠. 더불어민주당 이야기 좀 해볼까요? 김종인 대표 휴가를 마치고 복귀를 했는데 초선 당선인들에게 여러 가지 당부를 했습니다. 김종인 대표 얘기 잠시 들어봅니다. 나는 누구의 사람이라고는 이런 소리를 초선 의원 때부터 절대 듣지 마십시오. 자기가 확신을 하고 자기가 점검을 한 사안에 대해서는 소신껏 발언을 하십시오. 당내에서나 국회에서나 그렇게 발언을 하셔야지 야, 저 국회의원은 뭐를 지향하는 국회의원이라는 것을 유권자들이 판단하게 됩니다. 김종인 대표 초선 때는 내가 어느 사람이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게 좋지 않다 이렇게 충고를 했는데 상당히 개파주의를 좀 얘기한 것 같은데 어떻게 저는 들으셨습니까? 개파주의라 뭐 그것도 있습니다만은 본인한테 한 얘기인가 아니 본인의 생각 이게 아닌가. 지금까지 누가 모든 사람들이 김종인 대표는 문재인 대표 사람이다. 문재인 대권 만들기 위한 하나의 그 보조 수단이다. 뭐 이렇게들 인식되어 온 게 사실 아닙니까? 또 문재인 대표가 영입해 왔고 그래서 문재인 사람으로 했는데 지금 그 뜻 속에는 나는 이제 문재인 대표 사람이 아니다. 아니다. 선을 긋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요. 지금 뭐 문재인 대표하고는 따로 가겠다. 나는 내 길을 가겠다. 그래서 내가 괜찮은 또 대권 후보가 있으면은 그 사람을 문재인 간택해서? 대표도 예. 원오브 댐으로 해서 그 사람도 키우고 뒷받침하면서 하겠다는 그런 뜻이 더 깊은 속내가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봐요. 여기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 이제 연세도 연세고 가장 고령 아니세요? 거기다 이제 비례대표 5선 하셨고 5선 이제 들어가시죠. 네.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이 사실 보면 오리엔테이션 자리입니다. 국회의원 뭐 저도 국회에서 오래 근무해봤습니다만 국회의원 초선 되면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처음에 한 두서너 달은 화장실도 잘 못 찾아요. 본청 가면 실제 그렇습니다. 네. 그 화장실 얼떨떨하겠죠. 얼떨떨하죠. 예. 얼떨떨한데 이렇게 눈치 보면서 보면 아이 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다니면서 누구서 선배하고 밥 먹는 것 같고 그러면 괜히 그 뭐 소외되는 것 같은. 소외되고 자격지심 때문에 막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저 사람 저 사람 걔야. 저 이렇게 결정돼서 한 번 처음에 초선 때 잘못 보면 이렇게 뭐랄까 그 이게 낙인이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첫인상이 그렇게 바뀌어버리면은 예. 참 빼기 힘들다 그런 얘기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런 거예요.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뭐 123명 국회의원이 있습니다만은 더불어민주당에 그 내에 친노 친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비노 비문도 있고 또 거기 보면 굳이 개파 색깔로 나누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괜히 지금 보니까 이거 문재인 전 대표 친문이 결집력 강하니까 줄 서고 그러지 마라. 봐라. 지금 우상호 원내대표도 봐라. 지금 보면 원내수석 부대표, 원내대변인, 원내부대표들 뚝뚝 정하는데 보니까 손학규계, 네. 박원순계, 안희정계, 심지어는 김부겸계, 네네. 이재정 네. 당선인 같은 건 대구 출신으로 좀 김부겸계로 분류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양한 이런 것도 있는 가운데 아마 김종인 대표가 하는 얘기 하시고 싶은 말씀 이거였겠죠. 야, 너희 초선들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문재인 전 대표로 대선은 확정된 건 전혀 아니다. 지금 우상호 원내대표 얘기를 했는데 우상호 원내대표들도 초선들을 상대로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초선 의원 워크숍부터 시작한 것은 이번 20대 국회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이 국회의 변화를 선도해달라는 주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역시 새로운 인물이 와서 새로운 문화가 꿈틀거리고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희망이 넘쳐야 국민들이 다시 한번 20대 국회를 눈여겨볼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당 대표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초선 의원 시절 특히 한 2년간은 특정 세력에 줄 서지 마라. 그런다고 여러분 도움받는 거 없습니다. 우상호 근데요, 원내대표 초선 저는 시절부터 정말 2년간은 얼씬도 하지 마라 이런 얘기인데 우상호 원내대표나 김종인 대표 말씀이 정말 초선들한테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약인데 사실은 본인들이 줄 서는데 선수들이었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김종인 대표 국회 처음 11대 초선 때 전두환 그 아주 앞장서서 뭐 하신 분이고 또 노태우 대통령 만드는데 5인방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취재다 했는데 5명의 그 사람들이 노태우 대통령을 만든 핵심 세력이에요. 그중에 아주 그 좌장격이었죠. 그 당시 뭐 몇몇 분들이 있습니다. 예. 뭐 그때 다 취재해서 등등. 기사 보도가 됐었으니까. 또 우상호 원내대표 또 어떤 분입니까? DJ 아니 뭐 486에다 뭐 네. 해서 또 뭐 여러 면에서 뭐 개파색이 너무 뚜렷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저분들이 자기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정치 큰 정치를 하고 정치 올바른 정치 정도 정치를 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뭐 경험을 통해서 초선 새로운 당선자들한테 충고를 김종인 해주고 격려를 대표하고 해주는 거죠. 우상호 원내대표하고 코드를 좀 맞춰간다. 좀 이른바 우클릭 행보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측면이 있죠. 우상호 원내대표가 최근에 북한에 대해서도 그동안 뭐 여차하면 그 특히 운동권 의원들의 경우 뭐 종북이냐 뭐 네. 이런 비난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이제는 북한에 대해서도 할 말은 당당히 하고 지적할 건 지적하겠다 이런 것들도 다 우클릭하면서 중도 세력으로 외연을 넓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고 뭐 김종인 대표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보면 당초 김종인 대표가 보면 하도 처음에 보니까 운동권적 체제를 개선하겠다 하다 보니까 전대협 1기 부의장 출신인 연세대 총학생 회장 출신인 우상호 원내대표는 좀 충돌하지 않겠나 싶었는데 안 그래도 이미 우상호 대표는 대표 되시기 전부터 사실은 보면은 김종인 대표의 합리적인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니까 이런 얘기했죠. 아니 선거에 참패한 건 다 김종인 탓이고 선거에 된 것은 다 지들 잘나서 된 탓이냐라고 얘기하면서 당시 보면 힘을 일정 부분 그다음 원내대표 되시기 전입니다. 되시기 전부터 합리적으로 김종인 대표하고 어떤 약간 우호적인 이야기도 했고 아까 우리 고영신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 만약 정책 내용 같으면 저런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 보면 우상호 대표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 전에 했던 부분 예를 들어서 김종인 대표의 북한 괴멸론이라든가 햇볕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긍인할 부분, 수긍할 부분 수긍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도 할 말은 하고 그러면서 아니 핵 보유국이라고 그다음에 노동당 규약에 박아가면서 뭘 비핵화하자는 말이냐 할 말 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한쪽으로 이렇게 보면 모여가는 의견이 모여가는 그런 측면이고 또 보면 우상호 대표 입장에서는 어차피 김종인 대표가 8말 9초까지 시한부 한시적인 그 대표 아니십니까? 굳이 각을 세울 리는 없겠죠. 출마할 수도 있으니까요. 뭐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사실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사실 호남을 계속 잇따라 방문을 하고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자명이긴 한데 다 드러나는 자명 같은데 어떤 맥락을 보고 계십니까? 본인이 원래 약속을 했습니다. 4.8 그 광주 선언한 거 있잖아요. 중장로 가서 그때가 하나가 호남 지지를 받지 못하면은 불출마하겠다는 거고 두 번째 당권에 불개입하겠다. 세 번째 호남을 자주 찾겠다. 이 앞에 두 개는 약속을 안 지켰어요. 뭐 안 지킨 게 아니라 지키는 중이라고 저는 봅니다만은 어쨌든 약속 파기를 했는데 호남을 자주 찾겠다. 그러나 이번에는 뭐 언론에 이렇게 노출은 됐습니다만은 좀 조용하니 과거처럼 기자들 뭐 따라가고 애고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제는 호남에 대해서 그러한 뭐 꽹가리 치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는 어떤 프로파간다성, 선전성 그런 호남 행보다는 가급적이면은 조용히 가서 호남에 그 부해를 하고 자기 진정성을 보여주겠다 그런 차원의 행보가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재인 전 대표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좀 웃도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문재인 전 대표가 최근에 움직임이 없었잖아요. 움직임이 없었는데도 올라간 것은 어차피 보면 그 여론조사라는 것은 상대적인 거 아닙니까? 제로섬이란 말이에요. 보면 안철수 대표가 최근에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가 최근 한 2, 3주 동안 보여주었던 그런 모습 속에서 약간 좀 뭐랄까 말실수도 말실수고 네. 조금 보면 뭐랄까 권력에 취한 듯 또 오만해 보이는 듯한 그런 모습이 연출되면서 특히 보면은 뭐 연정론이다 등등등 얘기하면서 호남에서는 아니 당신들 이르라고 우리가 밀어준 거 아니잖아. 이르라고 밀어준 거 아니잖아. 왜 이러지? 라고 하면서 일정 부분 지지를 철회하면서 상대적으로 보면은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이 올라갔다기보다는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이 떨어진 빠졌다. 거죠.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사실 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요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이 저격수로 좀 등장을 한 것 같아요. 뭐 지금 안철수 대표를 상대로 쓴 소리를 내고 있는데 어떤 맥락으로 이해하시겠어요? 안철수 대표가 본인에 대해서 그동안 뭐 좀 험담이랄까 짠돌이다 대통령병에 걸렸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나와서 해명을 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싹 바람직한 건 아니다 합니다만은 그것에 대해서 김홍걸 씨가 나와서 뭐 개인의 뭐 시운이 넘으신 분이 개인의 어떤 정치적 의견이야 누가 표현원들 누가 네. 뭐라고 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본인이 더불어민주당의 대통합위원장입니다. 국민 대통합위원장이고 야당 통합을 그동안 꾸준히 주장했던 분이고 누구보다도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입니다. 네. 뭐 정치적인 건 아니고 생물학적 아들이에요. 그런 분이 그동안 뭐 정치를 관여하신 분도 아니고 그 오랫동안 또 정치적 어떤 식견과 역량을 보여주신 분도 아닌데 그런 분이 껌껌이 나서서 당이 나서서 예를 들면 더불어민주당의 뭐 대변이든 부대변인이 나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뭐 논평을 한다면 모르지만 그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의 아들 또 그분의 이번에 호남의 민심이 그렇게 드러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나서서 공박을 하고 하는 네, 것은 바람직.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썩 잘한 일이다 이렇게 보겠습니까? 자칫하면은 뭐 저 괜히 그쪽 친노한테 이용 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인상을 줄 필요가 있고 대통령한테도 김대중 대통령한테도 저는 누가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뭔가 좀 뒷맛이 개운치는 않다 이런 말씀이신데 짧게 이제 보면 그래요. 안철수 대표가 뭐 본인의 어떤 대통령병, 짠돌이 이와 같은 세간의 어떤 그런 따가운 시선 이런 부분이 오해라고 하면서 이야기하시려면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기자들과 대화를 다이얼로그를 하셔야죠. 사실상에 보면 자기 개인 방송에서 모놀로그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일방적인 독백이잖아요. 네. 이제 일반 홍보란 말이에요. 그런 형태로서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저 김홍걸 위원장이 보면 사실 아까 우리 저 고용신 교수님께서는 그건 대변인이나 부대변인이 할 몫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또 여기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봐요. 이번에 보니까 김홍걸, 짠돌이 대선 양보, 대통령 등등등에 대해서 김홍걸 위원장이 땅땅땅 찍은 거 팩트 파인딩이라고 그러죠. 네. 그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답게 식견은 뚜렷하다. 언즉시야 말인즉 옳다. 몰라. 그것을 김홍걸 위원장이 했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변론으로 하더라도 그 말 자체 안철수 대표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박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대입해서 당신만은 이래서 틀렸다라고 짚어주는 부분은 팩트 파인딩 측면에서는 언즉시야 말인즉 옳다. 알겠습니다.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자 이제 여야 원내대표와 대통령이 13일 날 말 그대로 협치의 시동을 건다고 하는데 모든 국민들 또 여야 많은 정치인들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